우리나라 삼국지. 제36부 혈구도 해전. 어느 날 달빛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너울거리며 밀려왔다. 어느새 물이 빠져 검은 속살을 드러낸 개펄 위로 무수한 판자들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밤공기를 즐기러 나왔던 개들이 놀라서 황급히 구멍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제일 먼저 미끄러져 달리던 그림자 하나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뻘을 지나면 해안에 팥술 맡은 초소가 나올 것이다. 그런 초소들이 시별이 간격으로 있으니 유념하여라. 우리의 목표는 저들에게 들키지 않고 고사의 홀차성에 이르는 것이다. 밝은 달빛에 명령을 내린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풍상을 드러내는 검은 얼굴빛에 정결하게 다듬어진 수염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내는 바로 해운파였다. 관개토 태왕의 명을 받은 해운파는 10여 척의 배에 용맹이 뛰어난 군사 200여 명을 싣고 고사야 홀차로 접근했다. 고사야 홀차는 서해안의 요충지였으므로 외부 침입에 대비해 요소요소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파수병의 눈을 피해 이곳에 접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해운파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뻘로 상륙하는 방법이었다. 서해안은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 뻘밭이 드러난다. 뻘밭은 한 번 발이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걸어서 이곳을 통과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다 보면 밀물로 물이 다시 차오르고 파수병들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곳의 파수병들은 이를 믿고 감시를 소홀히 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해운파는 이들의 방심을 이용해서 뻘을 지나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뻘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나무로 만든 판자를 생각해냈다. 서해안의 백성들은 뻘에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데 발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판자를 이용해 이동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백제군의 허를 찌를 수 있었다. 해운파는 재빨리 판자를 밀며 앞으로 지쳐나가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수백여 명의 군사가 내달렸다. 초소의 파수병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접근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죽음은 담벼락을 걷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그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해운파가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여러 개의 초소를 손쉽게 통과한 해운파는 고사야 홀차성에 가까이 이르자 부하 몇 명을 백제의 전령으로 위장시켜 성으로 보냈다. 초소에서 기난 보고가 있어 왔습니다. 급한 상황에는 봉화를 올려 알리지만 평상시에는 이처럼 직접 성으로 달려와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런데 성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은 주도 면밀한 인물이었다. 그는 전령을 안으로 들이기 전에 거듭 확인을 했다. 무슨 급한 일인데 한밤중에 달려왔느냐? 고구려 수군이 미초홀로 쳐들어왔으니 급히 경계를 강화하라는 전갈입니다. 한시가 급하니 성중님을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고구려 군사들이 미초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에 놀란 수문장은 급히 성문을 열고 전령을 맞아들였다. 성문이 열리자
성 주변에 숨어있던 해운파의 군사들이 뛰어나와 성문을 점령했다. 이를 보고 놀란 수문장은 황급히 북을 쳐서 적의 침입을 알렸다. 잠을 자다가 북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백제 군사들은 정신 차릴 새도 없이 고려 군사들의 칼날에 쓰러져갔다. 피로 얼룩진 어둠이 물러갈 때쯤 해운파는 성벽 위에 올라 고구려 깃발을 꽂았다. 그는 성벽 아래 널려있는 백제 군사들의 시신을 보고 마치 자신의 가슴에 깃발을 꽂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되도록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희생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해운파는 많은 전장을 누비고 다녔지만 여전히 적군을 베는 것에 익숙치 않았다. 처음 칼을 들어 살인을 했던 그날의 두려움과 충격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언제라도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해운파는 해진압처럼 어떤 웅대한 이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는 없었다. 그는 항상 지극히 평범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싶었다. 그의 손은 칼이 아니라 낚싯대를 잡아야 했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아니라 풍어가가 울려 퍼지는 노을진 바다였다. 하지만 세상은 해운파가 목가적인 삶을 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한편 광개토태왕은 해운파의 뒤를 따라 상륙하여 백제의 남은 초소들을 제압했다. 그는 성 위에서 휘날리는 고구려 깃발을 보고 군사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성이 함락됐다. 주위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만일 백성들을 해청하나 노략질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고구려 군사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우를 유지하며 고사야 홀차성을 향해서 진군해 갔다. 이 무렵 용유대에 남아있던 아불파연은 고무와 합류하여 혈구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혈구도는 한성의 대문이라 불리는 요충지였다. 이곳만 통과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한수를 따라 한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만큼 방비가 채통 같았다. 혈구도의 주성인 관미성에는 백제 진사왕의 동생 부여황이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주둔해 있었고, 유사시에는 가까운 달을 참에서 즉시 지원군이 출동할 수 있었다. 또 중요한 해안마다 초소를 두고 10여 명의 파수병을 상주시켜 언제 있을지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고구려 선단이 혈구도 해안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불파연은 긴장한 얼굴로 배를 멈추게 한 후에 해변에서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지난날 상인으로 위장시켜 섬으로 들여보낸 적자들이 초소를 공격하여 장악한 후에 신호를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신호가 오지를 않았다. 아불파연은 차츰 초조해졌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날이 밝기 전에 초소를 접수한 후 쉬지 않고 내달려서 관미성을 기습해야 했다. 만일 관미성에 도착하기 전에 초소의 백제군에게 발각이 된다면 관미성의 백제군사들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었다. 그리 되면 관미성의 함락을 장담할 수 없었다. 아불파연은 백전노장이었지만 휘하의 군사들이 수전에 익숙치 못했으므로 못내 불안했다. 고무 휘하에 훈련된 수군을 뺀 대부분의 고구려 군사들은 물 위에서의 싸움이 서툴렀다. 관미성에서 고전한 동안 고구려 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달을 참의 수군이 출동하게 된다면 아불파연의 함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 있었다. 더구나 아불파연이 혈구도에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미추홀이나 고사야 홀차에서 작전 중인 군대에까지 커다란 타격이 미칠 수 있었다.
아불파연의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그때였다. 동읍 내의 초소 쪽에서 불빛이 움직였다. 초소를 장악했다는 신호였다. 아불파연은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를 잡은 심정으로 즉시 상륙 명령을 내렸다. 곧이어 고무가 이끄는 함선들까지 속속 도착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은 아불파연이 바라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전개되어 갔다. 아불파연이 어둠을 뚫고 초소에 도착해보니 백제군의 시체로 가득 찼다. 아불파연이 첩자들 중 우두머리인 소교를 불러 물었다. 생포를 하면 될 일이지. 어찌 이렇게 모두 죽였단 말이냐? 소교가 쩔쩔매면서 아뢰었다. 저희들이 주변의 백성을 가장하여 노고를 취한다는 핑계로 술덩이와 고기를 들고 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초소의 군사들은 군기가 없어 저희가 가져온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일거에 들이쳐서 죽인 것이옵니다. 도망친 놈들은 없었느냐? 저희가 초소를 에워싸고 있었기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불파연은 뒤여당도한 고문을 쳐다보았다. 이제 초소들을 모두 장악했으니 날이 밝기 전에 관미성으로 진격해야겠습니다. 고무의 백발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출렁이고 있었다. 아불파연의 진격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노루를 발견한 굶주린 개떼들처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구려군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고구려 군사들의 눈을 피해 초소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초소로 접근해 왔을 때 주변을 순찰하던 백제 초병 하나가 마침 배탈이 나서 근처 숲을 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 그가 볼일을 마치고 일어나려 하는데 갑자기 초소 쪽에서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놀라서 숲을 틈으로 내다보니 고구려 군사들이 초소를 에워싸고 초병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있었던 것이다. 숨을 죽이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본 백제 초병은 침입자들의 눈을 피해 숲을 빠져나가 있는 힘을 다해 관미성으로 내달렸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성주에게 적의 침입을 알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간신히 관미성에 도착한 백제 초병은 가장 먼저 마주친 수문장에게 동읍 내의 변고를 전했다. 수문장은 즉시 이 사실을 성주 부여황에게 알렸다. 부여황은 예상치 못했던 고구려군의 출현에 당황했지만 금방 냉정을 되찾았다. 그동안 관미성의 군사들은 유사시에 대비해 많은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자신이 있었다. 부여황은 먼저 봉화를 올려 한성에 고구려군의 침입을 알렸다. 불길은 봉화로를 따라 순식간에 도성까지 이어졌고 달을 참에서도 이를 보고 수군을 움직였다. 관미성에서 봉화가 오르면 달을 참에서는 즉시 혈구도로 배를 띄우게 되어 있었다. 부여황은 군사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고구려군의 침입에 대비하라 명했다. 이에 군사들은 침착하게 부여황의 명을 이행했다. 부여황은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들을 보며 자신감을 가졌다. 비록 고구려군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장수나 군사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혼연일체되어 싸운다면 충분히 성을 지킬 수 있었다. 관미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간간히 파수병만이 성벽 위를 오갈 뿐이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관미성 군사들의 긴장감은 차츰 고조되고 있었다. 그들은 성벽 뒤에 몸을 숨긴 채 눈을 반짝이며 고구려 군사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성 밖에서 수풀을 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끊임없이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을 봐서는 상당한 병력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여왕은 군사들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단단히 영을 내렸다. 관미성의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으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숨죽이며 기다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무수히 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성벽 아래에 도착했다. 칼을 잡은 부여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달빛이 아명을 걷어내는 순간 부여왕은 칼을 치켜들고 일어서며 외쳤다. 공격! 성벽 위에 숨어있던 관미성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아래를 향해서 활을 쏘아댔다. 조심스럽게 다가섰던 고구려 군사들은 예기치 못했던 공격에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온몸으로 화살을 맞이했다. 기습을 위해 입에 매를 물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죽음의 회오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 많은 전우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살아남은 고구려 군사들도 겁을 먹고 맥없이 물었다. 차라리 옆에서 쓰러지는 동료가 비명이라도 질렀다면 분노나 복수심이라도 품어보려고 마치 귀신 들린 듯이 푹푹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니 싸울 의욕이 생기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부여왕은 고구려 군사들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공격을 중단시켰다. 관미성의 병참 사정을 고려하면 화살 한 대라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었다. 기습작전의 실패로 인해 아불파인의 군대는 궁지에 몰렸다. 관미성을 함락시키기는커녕 천여 명의 군사를 잃은 데다가 달을 참의 수군이 동읍내로 다가오고 있다는 첩보가 당돼 있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오히려 고구려군이 백제군에게 포위당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다. 아불파연은 고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의논했다. 어찌하면 관미성을 일거에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지체할수록 아군이 사지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매 전투마다 승리할 수는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군이 미추홀과 고사야 홀차를 함락시켰다 하오. 이곳의 전황을 알렸으니 곧 원군이 도착할 것이오. 아불파연은 고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불파연은 고무에게 성모도로 가서 달을 참에서 이동해오는 백제의 수군을 막게 하고 자신은 관미성에 대한 재공격을 준비했다. 아불파연은 군사를 정비하고 병력을 나누어 여러 차례 성을 공략했다. 하지만 관미성의 성곽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성벽 위에 위치한 백제 군사들의 기세는 조금도 꺾일 줄 몰랐다. 한편 관미성으로부터 급보가 전해지자 백제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왕이 도성을 비웠기 때문에 북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내신좌평 연가련은 급히 이 소식을 북부 전선에 나가 있는 진사왕에게 알렸다. 그리고 위사좌평 사우순에게 한성의 군사 3천을 내주며 혈구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잉벌로, 검포, 동자호를 지나면서 군사를 징발하여 부원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당성의 수군병영에 함대를 이끌고 북상하란 영을 내렸다. 하지만 백제군의 대처는 고구려군의 침입을 막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백제의 조정에서 고구려군의 규모나 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다. 관미성의 전황을 보고받은 광개토 태왕은
미추홀과 고사야 홀차에서 각기 3천의 군사를 차출하여 직접 관미성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해진압과 해운파에게 각기 군사를 이끌고 동사힐과 주부토를 친 후에 잉벌로로 북상해 한성에서 파견한 구원군을 막도록 했다. 봉화가 올랐으니 관미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성에 알려졌을 터이고 조만간 미추홀과 고사야 홀차가 함락됐다는 소식도 흘러들어갈 터였다. 그러니 백제군의 반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광개토태왕은 함선 100여 척의 군사를 나누어 태우고 혈구도로 떠났다. 명을 받은 해진압과 해운파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무런 대비도 없던 동사일과 주부토를 각각 함락시킨 후 거의 동시에 잉벌로로 쳐들어갔다. 근초고왕 이후 태평성대를 누린 탓에 전투 경험이 전무한 잉벌로의 군사로 고구려의 정예병을 막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잉벌로의 성주는 한나절도 버티지 못해서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잉벌로에 입성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멀리까지 척후를 나갔던 부대가 돌아와 백제군의 출현을 알렸다. 척후병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위사좌평 사우순의 부대이고 병력은 약 3천 정도라고 했다. 해진압은 득이만만한 태도로 해운파를 불러 지시했다. 저들이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구나. 백제의 구원군은 아직 잉벌로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테니 계책을 쓰도록 하자. 먼저 성벽에 백제의 깃발을 꽂고 백제 군사의 복장을 입힌 파수병을 세워 평시와 다름없는 것처럼 꾸며라. 그러고 있다가 백제군이 다가오면 성문을 열어 맞이하도록 해라. 내가 군사를 이끌고 성벽 안쪽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적을 급습하겠다. 해운파는 해진압의 계책에 따라 군사들에게 백제군의 옷을 입혀 성 위에 배치하고 자신도 백제 장수의 갑옷을 입고 성벽으로 올랐다. 잉벌로 땅에 당도한 위사좌평 사우수는 성위에 펄럭이는 백제군의 깃발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성으로 다가왔다. 백제 장수로 위장한 해운파가 성벽 위에서 짐짓 공선하나 어투로 물었다. 어인 군사입니까? 사우순의 부장이 나서서 호통을 쳤다. 깃발을 보면 모르느냐? 좌평 사우순 어르신의 군대다. 왕명을 수행 중이니 냉큼 성문을 열어라. 사우순은 지방의 일개 장수가 자신의 신분을 알고도 재빨리 내려와 성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은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해운파는 놀라는 척하며 얼른 뛰어내려와 성문을 연다. 소장이 우둔하여 좌평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했사오니 죄스럽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어서 드시죠. 사우순은 거만스럽게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섰다. 사우순의 군사들이 모두 성으로 들어섰을 즈음 앞장서서 걷던 해운파가 뒤로 돌아서며 사우순의 말을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 날아온 돌멩이에 정수리를 정통으로 맞은 말은 놀라서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고 뛰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성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양옆에서 해운파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이 날뛰는 바람에 땅에 떨어진 사우수는 싸울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우두머리가 이럴지는데 군사들이라고 사정이 나을 리 없었다. 백제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모으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창칼에 찔리거나 말발굽에 채어 쓰러졌다. 마치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 같다. 해운파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사륙을 피하기 위해 북을 두드려 군사를 올렸다.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적을 돌이킬 필요는 없었다. 그가 싸우는 목적은 이기기 위함이지 동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운파가 앞으로 나서며 항복하라!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고구려 군사들의 손에 잡힌 사우순이 포박당한 채 끌려 나왔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가련하게 떨고 있었다. 사우순은 해운파를 올려다보며 비굴하게 애걸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노모가 살아계시오.
끝까지 저항하던 백제 군사들조차 이 모습을 보고 들고 있던 칼을 집어던졌다. 이들에게도 전장으로 떠나오면서 남겨두고 온 부모 형제가 없을리 만무했다. 해진압과 해운파는 별다른 희생 없이 손쉽게 백제 군사들을 제압했다. 이로써 백제 도성에서 파견한 구원군은 혈구도에 이르러 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괴멸됐다. 광개토 태왕이 혈구도에 도착하자 아불파연은 그동안의 전황과 함께 관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관미성은 성벽이 높을 뿐 아니라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게다가 부여황은 지략이 뛰어나고 덕이 높은 인물이라 군민 모두 그를 믿고 따라옵니다. 이처럼 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니 섣불리 공성전을 펼쳤다가는 아군의 피해만 커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아불파연이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 방법이 없진 않단 말인가? 아불파연은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왕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우매한 신하를 벌하지 않으시고 신의 탄견을 물으시니 성은이 망극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불파연은 이처럼 운을 뗀 후 말을 이었다. 지금은 겨울이라 북서풍이 불고 있사옵니다. 이를 이용하면 될 줄로 와옵니다. 광개토 태왕이 말을 받았다. 북서풍이라. 그렇다면 화공을 쓰자는 이야기인가? 그렇사옵니다. 관미성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깎아내린 절벽 위에 있사옵니다. 그러니 성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북쪽 길뿐이옵니다. 이는 성을 지키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만 역습을 하거나 달아나고자 할 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일단 화공으로 저들의 혼을 빼놓은 후에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공격해 들어간다면 충분히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대의 말이 짐의 뜻에 합당하네. 그렇다면 준비해둔 투석기가 성능을 발휘할 때가 됐구나. 군사들에게 말똥에 유황과 짚을 섞어 덩어리로 만들라고 하게나. 광개토 태왕 또한 화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천연의 요새인 관미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광개토 태왕의 머릿속에 이미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뜻이 통했으므로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갑자기 말똥에 유황과 짚을 섞어 커다란 환을 만들라는 말에 군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아니, 저 냄새나는 말똥을 무엇에 쓰려고 이러는 건가? 글쎄 말일세. 왕명이라니 따라야겠지만 이게 무슨 도깨비 노름인지 모르겠네.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군말 말고 어서 움직여. 해질녘까지는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군사들의 입에서 가벼운 불만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광개토 태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작업을 했다. 말똥을 만지는 군사들의 표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마저 엿보이고 있었다. 이 무렵 혈구도를 빠져나온 고리에 놓으신 고문은 10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혈구도와 성모도 사이에 협로를 지나 성모도 북쪽 해안에 도착했다. 고문은 섬 그림자 속에 배들을 숨긴 후에 백제의 함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관미성에서 봉화가 올랐으니 달을 참에 수군이 움직일 테고 그들은 분명 가장 빠른 항로인 이곳 협류를 택할 터였다. 고무의 함대는 사냥이 나선 맹수처럼 죽은 듯이 숨어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날이 저물 무렵 해류가 급격히 역류하는 듯 싶더니 백제의 함선 100여 척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움직여왔다. 백제의 함선은 해양 대국으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원양 항해에도 무리가 없는 규모가 큰 첨저선이었다. 이 배는 먼 바다의 거센 물결을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견고함으로 인해 상대 함선과의 충돌 시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고문은 막상 백제의 대규모 선단이 나타나자 잔뜩 긴장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해전을 준비했다고는 하나 백제의 수군을 맞상대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백제 수군이 이곳을 통과한다면 혈구도에 상륙한 고구려 군사들의 안위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었다. 고무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그들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고무가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전술이 유인책과 기습공격이었다. 달을 참에 수군장인 목힐수영 고구려의 수군을 얕잡아 봤다. 그래서 별다른 경계 없이 형류에 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고구려 군사들의 배후를 쳐서 공을 세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이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방심하면 패배를 당할 수 있었다. 목힐수영은 이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 선단이 혈구 해협에 접어들자 섬 그림자에 숨어있던 고구려의 함선들이 일제히 몰려나왔다. 고무가 이끄는 함선들은 20여 명 정도의 군사를 짓는 작은 배들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커다란 배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백제의 대함으로 접근한 고구려 배에서 불화살이 날아올랐다. 하지만 백제의 수군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키워두고 있었기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백제 수군은 일제히 방패를 들어 불화살을 차단하고는 대함을 움직여 하객진으로 벌려섰다. 그리고는 성모도 포구 쪽으로 고구려의 배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백제 함선들이 점점 간격을 좁혀오자 고구려 배들은 마치 그물에 걸린 형국이 되어버렸다. 승세를 탄 백제의 함선에서 화살이 나갔다. 낮은 위치에 놓인 고구려 배들은 쏟아지는 화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방패로 막기는 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다급해진 고구려 수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모도 해안가로 배를 몰았다. 성모도 해안에 도착하자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무트로 도망을 쳤다. 해전은 백제군의 완벽한 승리로 기우는 듯했다. 기습 공격을 해온 고구려 수군들이 맥을 못 추고 달아나자 목힐수영은 우쭐에서 배의 난간을 두들기며 기염을 토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육전에서는 천하무적일지 모르겠지만 해전에서만큼은 우리 백제의 무적함대를 당해낼 수 없다. 더욱더 밀어붙여라.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허공을 가른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섬에서 바위 덩어리들이 날아와 백제 함선으로 떨어졌다. 섬에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나뭇가지 등으로 숨겨뒀던 투석기를 이용해 섬에 가까이 접근한 백제 함선들에게 바위 덩어리를 쏘아대기 시작한 것이다. 백제 함선들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맞아 갑판이 부서지거나 배 측면에 구멍이 뚫려 물이 스며들었다. 백제의 수군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염초와 건초를 가득 실은 조각배들이 나타나더니 백제의 함선을 향해 몰려들었다. 성모대에 딸린 조그만 섬 뒤에 숨어있던 고구려 수군의 배들이었다. 조각배를 몰고 백제의 배에 가까이 접근한 고구려의 수군들은 배 위에 쌓여있는 건초더미에 불을 붙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불덩어리로 변한 조각배는 백제의 대함에 가서 부딪혔다. 불길이 순식간에 백제의 대함으로 옮겨 붙었다. 그물망을 좁히기 위해 가깝게 다가서 있던 배들이 방향을 잃으며 서로 충돌했다. 그 와중에 불길은 다른 배로 옮겨갔다.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불길이 서서히 그 몸집을 키우더니 여러 척의 배들을 삼켜버렸다. 암흑천지이던 혈구도 해역은 피를 토한 듯 붉게 물들어갔다.
화염이 배를 집어 삼키자 백제의 수군들은 살기 위해 제각기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순시하던 고구려 수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됐다. 백제의 수군장 목필수영은 난전 중에 화살을 맞고 물에 떨어졌고 대부분의 백제 함선이 불타서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달을 참에 백제 수군이 패배한 이유는 백제 수군의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었다. 고문은 백제 수군의 기세를 한껏 살려주면서 서서히 백제의 함선을 섬에 배치해둔 석포의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백제의 배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유도한 후 화공을 펼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파의 벌판에서는 창검과 기체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서로 대치한 고구려군과 백제군은 각기 상대방의 형세를 탐색하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가모의 부대와 합세한 진사왕의 백제군은 그 수요가 5만에 육박하는 대군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에 비해 고구려군의 수요는 겨우 2만으로 백제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사왕은 고구려 군사들의 수요가 적은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다. 주저할 필요 없다. 당장 적장의 목을 짐에게 가져오라. 진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했다. 고구려 군사들을 우습게 여겨서는 아니 되옵니다. 소장이 알기로 고구려의 철기병은 적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옵니다. 지난날 전선에서 패배한 원인도 모두 저들의 주력인 철기병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좀 더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진사왕은 진무의 간언을 묵살했다. 저들에게 철기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룡기가 있지 않느냐? 저들은 철갑으로 무장하여 견고하기는 하다만 그만큼 둔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오룡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오룡기란 진사왕이 조직한 어림군의 핵심 전력인 경기병대였다. 기마와 창술, 궁술에 능한 장정들을 선별하여 조직한 백제의 최정예 부대로 진사왕의 자랑거리였다. 각기 1000명씩 5개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방을 나타내는 5가지 색인 황, 청, 백, 콩, 흑으로 이를 구별했다. 깃발에 그들의 용맹을 나타내는 용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이들을 일컬어 오룡기라 불렀다. 이때 진가모가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왕의 비유를 맞췄다. 저들의 철기병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우리 오령기에 당적하겠사옵니까? 일단 오령기의 빠른 공격으로 철기병을 무력화시킨 후에 군대를 움직여 일거에 밀어붙인다면 고구려 군사들은 칼 한 번 휘두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옵니다. 진사왕은 진가모의 말에 마음이 흡족했다. 그대야말로 전세를 명확히 꿰뚫고 있으니 이번 전투에서 선봉에 서도록 하라. 진가모는 진무 쪽을 넌지시 쳐다보았다. 진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진가모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이번 전투에서 고구려 군사들을 물리친다면 왕의 총애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향할 터였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상대는 없었다. 진가모는 오룡기를 이끌고 고구려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좌우에 청룡기와 백룡기를 배치하여 고구려 군사들의 측면을 쳐서 교란시키고 흑룡기와 황룡기를 중앙에 세워 전면에 배치된 철기병을 상대토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홍룡기를 이끌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룡기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빠르게 벌판을 달려나갔다. 오색 물결이 벌판을 수놓으면서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색색의 꽃들이 벌판에 만발했다. 오룡기는 마치 꽃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와 같은 화려한 움직임으로 고구려 진영을 공격해 갔다. 이를 본 운하군은 재빨리 진영을 평진에서 방진으로 전환한 후
궁수대를 전면에 내세워 활을 쏘아 백제군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던 백제군의 흥룡기와 황룡기가 고구려군의 화살 공격으로 인해 주춤하지 좌우에 위치해 있던 청룡기와 백룡기가 활을 쏘며 고구려군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청룡기와 백룡기는 오룡기를 대피하는 기사병들로 마상기에 뛰어난 군사들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면서도 목표물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백제 기병들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 대열의 측면에 위치해 있던 고구려의 보병과 경기병들이 속절없이 쓰러졌다. 이에 기세가 오른 청룡기와 백룡기의 군사들은 집요하게 드러난 틈을 공략하여 고구려군의 전열을 흐트려 놓았다. 측방의 군사들이 백제 기사병단의 빠른 공격에 고전하자 운하군은 급히 전면에 위치했던 궁수대를 측면으로 보내는 한편 장창부대를 동원해서 백제의 청룡기와 백룡기의 공격에 응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측면의 수비를 보강한 운하군은 철기병에게 명해 정면으로 백제의 기병들을 돌파하라고 명했다. 고구려 철기병은 온몸에 편린으로 된 두터운 철갑을 두르고 얼굴 가리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온통 철갑을 휘감고 있었다. 그래서 웬만한 화살로는 타격을 입히기 어려웠다. 이들이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면 마치 거대한 무쇠산이 움직이는 듯했어. 담력이 약한 사람은 미처 부딪혀 싸우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운하군을 위하여 철기병 2,000기가 앞으로 나서자 백제의 흥룡기와 황룡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양편에서 쳐들어왔다. 이에 고구려 철기병도 양편으로 나뉘어져 각각 흥룡기와 황룡기를 맞상대했다. 막상 맞붙어보니 놀랍게도 철기병의 민첩함은 오룡기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고구려 철기병은 서역에서 수입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한열말을 사용했기에 철갑의 무게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구려 철기병은 긴 창을 휘두르며 백제군을 한 곳으로 몰아붙였다. 백제의 오룡기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속도의 이점이 사라진 마당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전에서 철갑으로 중무정한 고구려 기병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흥룡기와 백룡기는 철기병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철기병의 장창이 종횡무진 난무하는 가운데 백제 군사의 창칼은 철갑에 부딪혀 튕겨나오니 어찌 접수가 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말을 달려 육중한 철갑으로 부딪혀오면 백제의 군사와 말들은 뒤로 밀리거나 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 흥룡기와 황룡기의 군사들이 철기병의 압도적인 공세에 무너져 내리자 진가모는 철기병의 위용에 겁을 집어먹었다. 하지만 왕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꽁무니를 빼고 탈환할 수는 없었다. 진가모는 마지못해 흥룡기를 이끌고 구원에 나서는 한편 고구려의 장창대에 맞서 진퇴를 거듭하고 있던 청룡기와 백룡기까지 철기병 공격에 합세시켰다. 오룡기 모두가 달려들어서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철기병과 호각세를 이룰 수 있었다. 진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철기병만 꺾어놓는다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에는 철기병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군의 형세를 살펴둔 운하군은 고수에게 푹을 치라 명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철기병은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철기병이 갑자기 물러나자 오룡기는 어리둥절하여 그 자리에 멈춰섰다. 철기병과 오룡기 사이의 간격이 한마장 정도 벌어졌을 때 갑자기 철기병이 뒤쪽에서 화살이 새까맣게 날아올랐다. 그러더니 마치 성난 땅벌들의 무리처럼 오룡기 군사들이 머리 위로 덮쳐왔다. 고구려 철기병과의 접전으로 기진해 있던 백제의 오룡기는 피할 사이도 없이 화살을 맞고 쓰러져갔다. 말과 사람의 비명소리가 온 들판을 흔들었다. 쓰러진 시신들 위로 떨어진 화살이 갈대밭을 이루었다. 진사원 그토록 자랑하던 오룡기가 어이없게 당하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초조해진 진무가 왕에게 다급히 권했다. 이러다가는 오룡기가 전멸하게 싸웁니다. 빨리 후퇴를 명하소서.
그러나 이미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은 진사왕에게 진무의 충언이 귀에 들릴 리 없었다. 오룡기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자 고구려 장군 운하굴은 북을 쳐서 궁수대의 공격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기수에게 명해 깃발을 흔들게 했다. 그러자 철기병이 일제히 진격을 감행했다. 이미 싸울 의욕을 잃은 오룡기는 철기병이 달려들자 무기를 팽개치고 달아났다. 철기병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들의 뒤를 맹렬히 쫓았다. 오룡기가 철기병에 쫓기던 모습을 본 진사왕은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궁수대는 고구려의 철기병들을 향해 활을 쏴라! 이를 보고 놀란 진무가 극구 말렸다. 지금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 옵니다. 함부로 활을 쏘다가는 아군이 맞을 수도 있사옵니다. 게다가 웬만한 화살은 저들의 철갑을 뚫지도 못하옵니다. 진사왕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이없는 패배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한 놈들이니 재수없게 맞아 죽는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고구려 철기병의 진격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진무는 진사왕의 냉혹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어찌 이리 무자비한 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진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백제군영에서 날아오른 화살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이미 백제군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던 고구려 철기병들은 화살이 날아와도 개의치 않고 추격을 계속했다.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와 철기병들 위로 쏟아졌지만 그들의 단단한 철갑을 뚫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날아온 화살에 피해를 입은 쪽은 달아나고 있던 백제의 오룡기였다. 전우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들의 얼굴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진무는 부하들의 어이없고 비참한 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얼굴을 돌려야 했다. 고구려의 철기병들이 다시 무서운 속도로 백제 진영을 향해서 달려들자 놀란 궁수병들은 더욱 손을 제게 놀려 활을 쏘았다. 그렇지만 화살은 번번이 철갑을 맞고 튕겨나올 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백제의 화살총은 안면이 넓어 명중되면 큰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살상력이 높은 대신 관통력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따라서 철갑으로 무장한 고구려 철기병들에게 백제의 화살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다. 간혹 얼굴에 화살을 맞아 죽는 병사들이 생기긴 했지만 고구려 철기병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열을 유지한 채 백제의 궁수대를 덮쳤다. 많은 백제의 궁수들은 칼조차 뽑아보지 못하고 끊어진 활줄과 같은 신세가 됐다. 이를 보고 놀란 진무는 즉시 궁수대를 후퇴시키고 보병을 투입했다. 백제의 보병들은 철기병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진영을 짜고 장창을 높이 들었다. 백제군은 고구려 철기병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철기병을 상대하는 전술은 알지 못했다. 백제군에게도 철기병에 대적할 수 있는 장창부대가 있기는 했지만 장창을 땅에 고정시켜 철기병에 대항하는 거마창으로 활용하진 못했다. 백제의 장창병들은 철기병이 돌진해오자 창을 집어던지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진영이 흐트러진 백제의 보병은 고구려의 철기병에게 있어 손쉬운 사냥감이었다. 게다가 고구려의 단검부대까지 밀려들어오자 백제군의 대우는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고구려 단검부대는 백제군의 장창을 방패로 밀어내면서 안으로 파고들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백제 군사들을 단검으로 찔렀다. 고구려 철기병들도 이에 질서라 전장을 누비며 백제군을 베어나갔다. 승기를 잡은 운하군은 남은 보병들에게 진격명령을 내린다. 날이 선 창검과 도끼를 든 고구려 보병들이 산이라도 뒤엎을 듯한 함성을 지르며 백제의 군사들에게 달려들었다. 백제군은 이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했다. 보병까지 합세하자
전세는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로 굳어졌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백제 군사들이 고구려군의 비정한 창칼 아래 목숨을 잃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진사왕도 전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무가 왕 앞에 나아가 간곡히 청했다. 지금 고구려군의 기세는 산을 뽑고 강을 뒤엎을 만하옵니다. 성난 파도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진사왕은 마지못해 진무의 의견을 따랐다.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하라! 진무는 황급히 달려가 고수에게 퇴각을 알리는 푹을 치게 했다. 퇴각 명령이 떨어지자 백제 군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운하군은 적이 달아난 것을 보고 궁수들을 시켜 활을 쏘도록 했다. 달아나던 백제의 군사들 중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간신히 조파이를 빠져나온 진사왕은 우차탄홀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한숨을 돌린 진사왕이 군사들을 수습해보니 만여 명의 군사가 보이지 않았다. 진사왕은 장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내 반드시 조파의 전투에서 당한 치욕을 갚아주고야 말겠도다.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군사와 물자가 남아있으니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오나 지금 고구려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비해 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사옵니다. 이건 역시 사방이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안전하지 못하옵니다. 일단 청몽령 성으로 옮겨 전열을 정비하신 후에 반격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번에도 진무가 나서서 방책을 내어놓았다. 진무는 일단 싸움을 중지시킨 후에 기회를 보아 고구려와 협상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잔뜩 약이 올라있는 왕에게 후위를 기약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은 소규의 경을 읽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진사왕은 패전을 거듭하고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물러선다면 우리가 그동안 피 흘려 싸웠던 것이 모두 허사가 된다. 수곡성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때 시위 하나가 들어와서는 청몽령성에서 전령이 당도했음을 알렸다. 왕이 들이라 하자 전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도성에서 날아온 전서구에 의하면 고구려 담덕왕이 관미성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진사왕은 이때서야 자신이 광개토 태왕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관미성이 함락된다면 한손 흥전등화와 같은 신세였다. 진사왕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신하들 역시 참담한 심정이었다. 백제군은 진사왕의 명에 따라 우차탄호를 버리고 불화불호 후퇴하기 시작했다. 운하구리의 군대가 언제 추격해올지 몰랐기 때문에 진무는 후위에서 고구려군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진무는 진사왕이 더 이상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도성이 함락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앞에서는 진사왕의 오만도 꺾일 수밖에 없었다. 진무는 일단 부소갑을 거쳐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관미성이 위급하다는 전갈이 오기는 했지만 천연의 요새인 관미성이 쉽사리 무너질 리 없었다. 더구나 전장은 백제군에게 절대 유리한 바다를 면하고 있었다. 달을 참의 백제 수군이라면 고구려 군사들을 막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 도성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개시한다면 최소한 한수 이남의 땅만큼은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군의 퇴각로에는 진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사왕이 이끄는 군사가 구라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전령의 깃발을 꽂은 군사가 황급히 말을 달려오더니 마치 굴러 떨어지듯이 말에서 내려 왕군의 행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랜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전령은 온통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왕 앞으로 인도된 전령이 급하게 입을 열었다. 수곡성이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사옵니다. 어서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 버티지 못할 듯하옵니다. 수곡성을 공격하고 있는 군대는 운하굴의 명을 받은 평양성주 해진우가 이끄는 평양성의 정예병력이었다. 그에 비해 지난번 고구려 군사들이 퇴각하면서 백제가 거저었다시피 한 수곡성에는 군사 3천여 명이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만일 수곡성이 무너진다면 구라합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사왕의 군대 역시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수곡성에 후원군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진사왕은 분했지만 이를 악물고 수곡성은 물론 구라합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진사왕의 군대는 서둘러 구라업을 지나쳐 도합성으로 방향을 잡았다. 진사왕은 도합성에 당도하면 청몽령성의 군사와 합세하여 튼튼한 방어력을 구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그런 진사왕의 바람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 진사왕이 도합성에 당도했을 무렵 고구려 동부사자 미련타가 기병 2천을 이끌고 도합성을 우회하여 부소갑을 급습했다. 청몽령 성주 사첨은 부소갑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섰지만 그가 당도했을 때 이미 미련타의 군대는 사라진 후였고 부소갑성은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이는 부소갑조차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였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진사왕은 고구려 군사들의 신출 규모라며 놀라 기가 한풀 꺾였다. 진사왕의 군대가 도합성을 출발하여 천마산을 넘어 부소갑에 당도하자 사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다. 매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옵니다. 관미성의 일이라면 걱정 말게. 내 곧 도성으로 돌아가서 매서올 일대의 군사를 수집하고 당성의 수군을 출정시킨다면 고구려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일세. 그동안 북변의 방어는 그대가 맡아주겠네. 이제 진사왕이 믿을 사람이라고는 사천밖에 없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옵니다. 고구려군이 매솔과 고사야 홀차에 상륙한 후 북상하여 잉벌로를 함락시키고 도성의 턱 밑에 이르렀다고 하옵니다. 만일 관미성이 함락되어 고구려군의 본대까지 함락이 된다면 도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진사왕은 참담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결국 헛된 야망과 자만심으로 인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촘촘하게 짜놓은 광개토 태왕의 그물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그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았다. 전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백제의 왕으로서 최소한 도성만은 지켜내야 했다. 진사왕은 사첨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나누어주고 남아하는 운하굴의 군사를 맡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사이에 두고 한성과 마주하고 있는 아단성으로 내려갔다. 군사들을 독려하며 길을 재촉하는 진사왕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진사왕의 군대가 아단성에 이를 즈음 한성의 성벽에는 이미 고구려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잉벌로에서 사우순의 군대를 격파한 해진압은 곧바로 말을 몰아 한성으로 달렸다. 예기치 못했던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에 내신좌평 연가잠은 배신들을 이끌고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성내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해진압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성의 수비는 주로 외부로부터 넓게 노출이 되어 있는 남쪽 성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서 동서쪽의 성벽은 그 길이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해진압은 이 점을 이용해 해운파로 하여금 남쪽 성벽을 집중 공략하게 해서 백제군의 시선을 남쪽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 틈에 강변을 따라 나아가 동쪽 성벽 아래에 접근했다. 날이 어두워져 한나절 내내 공격을 퍼붓던 고구려 군사들이 물러나자 백제군은 한숨을 돌리며 휴식을 취했다. 새벽 무렵 해진압은 백제군이 긴장을 풀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 성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동쪽 성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 견고하지 않았다. 이를 알고 있었던 해진압은 성문 앞에 장작을 쌓고 불을 놓았다. 바짝 마른 나무로 만들어진 성문은 불길 속에서 비명소리를 내며 시뻘겋게 타올랐다. 성문에 붙은 불길이 사그라들자 고구려 군사들은 굵은 통나무로 반쯤 타버린 성문을 쳐부수고 성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동문을 지키던 적은 수의 백제 군사들로서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동문이 뚫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포자기한 연가잠은 그 자리에서 백기를 올려 항복의 의사를 나타냈다. 해진압이 이를 받아들여 군사를 모으자 연가잠을 비롯한 백제의 대신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고구려 군사들을 맞아들였다. 해진압은 당당히 말을 타고 성문을 지나면서 가회가 새로웠다. 이곳을 떠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그의 처지도 뒤바뀌어 적이었던 고구려의 장수가 되어 돌아왔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해진압이 말 위에 앉아 내려다보니 자신의 스승을 못마땅하게 여겨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음해했던 귀족들이 엎드려 있었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니 새삼 스승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승 막고에는 건구수 왕과의 결의를 지키려고 했는지 건구수 왕이 세상을 뜬 지 며칠 후에 세상을 등졌지만 그의 숨결이 여전히 성안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토록 지키고자 애썼던 땅이 제자의 말발굽 아래 짓밟힌 걸 본다면 스승은 과연 무엇라 할까 궁금했다. 해진압은 처음 스승을 만났을 때부터 그를 능가하고 싶었다. 그가 자신보다 해운파에게 더 많은 눈길을 보낼 때마다 해진압은 이를 갈며 다짐했다. 스승처럼 좁은 우물에 머물지 않고 넓은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뎌 스승의 소중한 우물을 차지했다. 그런데 해진압은 이상하게도 조금 더 기쁘지 않았다. 궁성으로 가는 길에 한때 자신이 거처했던 스승의 집 앞을 지나며 해진압은 절실히 느꼈다. 그는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를 인정해줄 스승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스승은 식구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자신이 죽으면 모두 성을 떠나 본래 은둔했던 산으로 돌아가 숨어 살라고. 그 말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서도 백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다른 한편으론 앞으로 닥쳐올 도성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었다. 쌀이담 너머로 보이는 막고해의 집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여 사람이 사는 흔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해진압은 텅 빈 집 마당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스승의 죽음을 전해 듣고 느꼈던 허탈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단 성막루에 선 진사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되씹고 있었다. 한성에 휘날리는 고구려 깃발은 이제 그곳이 더 이상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진사왕은 은신처를 빼앗긴 승냥이처럼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 물어뜯어야만 했다. 진무를 비롯한 신하들은 강화를 권하려 했지만 왕의 토끼오른 모습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진사왕은 냉랭한 어조로 진무에게 명했다. 즉시 당성으로 전서고를 띄워 수군 도독 목힐 강부에게 전선을 이끌고 관미성으로 북상하라 명하라. 내일 해가 뜨면 한수를 건너 총공세를 펼칠 것이니 군사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시켜라. 어디서 나타났는지 설계 한 마리가 창공을 돌고 있었다. 왕명은 지엄한 법이었다. 진무는 할 수 없이 도성에 대한 총공격을 준비했다. 석양이 질 때까지 백제의 군사들은 개미떼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연 황원, 정기항, 탁원재, 이종구, 유만준, 권혁수, 배한성, 김태웅, 김익태, 황윤걸, 박태호, 이은주, 원호섭, 곽윤상, 김민성, 이장원, 박영화, 이재웅,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36부 혈구도 해전 편이었습니다.